안녕하십니까. 저는 황작가입니다. 황작가의 책 읽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이란 책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3장의 무역의 고통 부분 중에서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을 읽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책의 150쪽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뭉쳐야 산다와 공도 동망의 사이에서 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산업이 클러스터화되어 있었던 탓에 더 악화되었다. 앞에서 보았듯이 동종 산업의 기업들이 한데 모여 클러스터를 이루는 데는 여러가지 타당한 이유가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생길 수 있는 단점 하나는 무역의 충격이 훨씬 더 심각하게 닥칠 수 있다는 점이다. 모여있는 모든 기업이 한꺼번에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이다. 2016년 10월에서 2017년 10월까지 겨우 1년 사이에 인도의 티셔츠 생산 클러스터 티루푸르에서는 수출이 41% 급감했다. 이는 악순환을 촉발할 수 있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가게나 식당 등의 지역 경제에서 돈을 덜 쓴다. 주택 가치도 때로는 매우 급격히 떨어진다. 내 집의 가치는 당신이 집을 어떻게 유지 관리하는지에 상당히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동네의 대부분이 쇠락하기 시작하면 모두가 함께 쇠락한다. 주택 가격이 크게 떨어진 집은 신용 한도가 줄고 재금융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줄어든다. 그러면 그들은 소비를 더 줄이게 된다. 다시 이는 지역의 가게와 식당에 타격을 입히고 일부 가게와 식당이 문을 닫는다. 이러한 근린 시설들이 사라지고 좋은 동네가 줄어들고 지역 당국의 조세 수입이 급감해 수도, 학교, 가로등, 도로 등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면 이곳은 되살리기가 어려울 만큼 매력을 잃게 된다. 죽어버린 장소가 된 이 지역에 더는 어느 기업도 들어오려 하지 않는다. 인도나 중국만이 아니라 미국의 제조업 클러스터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면 테네시 주에는 가구부터 직물까지 중국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제품들의 클러스터가 있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문을 닫으면서 유령 도시들이 속속 생겨났다. 이 문제를 다룬 애틀랜틱지의 한 기사에 따르면 테네시주 브루스턴에는 헨리 원 시걸 컴퍼니의 공장이 있었고 한창 때는 HIS의 커다란 공장 3개에서 청바지와 양복을 만들기 위해 1700명이 고용되어 일하고 있었다. 그러나 HIS는 1990년대부터 쇠락하기 시작해서 2000년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55명이 해고되었다. 그 이후에 브루스턴은 생존의 위기에 내몰렸다. 세계의 커다란 HIS 공장은 이제 텅 비었다. 창문은 깨졌고 페인트는 벗겨졌다. 몇몇 제조업체가 새로 들어왔지만 곧 다시 떠났다. 브루스턴과 이웃도시 할로우록의 중심가에서 상점들이 하나둘 문을 닫으면서 현대판 유령도시가 생겨났다. 브루스턴 중심가에는 은행이 없어졌고 슈퍼마켓과 옷가게가 문을 닫았으며 또 다른 슈퍼마켓이 있던 곳은 주차장이 되었다. 남아있는 것은 약국 하나뿐이었는데 처방전을 받으러 온 노인들로 북적였다. 1990년대에 파자마 공장과 신발 회사가 문을 닫은 이웃 도시 맥켄지는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다. 관심 있는 공장이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도시 당국자들은 그 기업의 의사결정자에게 전화를 해서 열심히 도시의 장점을 알린다. 하지만 관심을 보인 곳들은 있었어도 이 도시에 들어오기로 한 곳은 아직 없다. 맥킨지 시장인 홀랜드는 아무리 장점을 이야기해도 공장들이 선뜻 들어오지 하지 않는 한 가지 이유가 쇠락한 중심가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맥킨지로 들어오는 것을 고려했던 한 기업은 임원들이 중심가의 빈 상점들을 보더니 가족과 함께 살고 싶은 곳이 아니라며 들어오지 않기로 했다. 그들은 이곳이 원자폭탄이 떨어진 곳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지 않기로 결정했지요. 한 번 더 재고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클러스터화를 막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클러스터에는 장점도 많다. 하지만 클러스터가 무너질 때 발생한 일들을 염두에 두고 그것에 대처할 방법도 생각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네, 다음 소제목은 루저는 잊어라 입니다. 경제학자들은 무엇으로 직격탄을 맞은 사람들을 시장이 알아서 돌볼 것이라고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무역으로 누군가는 피해를 보리라는 것 또한 늘 알고 있었다. 이에 대해 경제학자들이 내놓는 설명은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더라도 무역이 더 많은 사람에게 이득을 가져다 준다면 사회가 재분배 정책을 통해 피해를 본 사람들의 피해를 상쇄해 줄 수 있고 기꺼이 그렇게 하리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오터, 돈, 헨스는 중국과의 무역으로 피해를 본 지역 사람들의 피해를 상쇄하기 위해 정부가 얼마나 많은 지원을 했는지 알아보았다. 무역으로 피해를 본 지역 사람들이 정부의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약간 더 많은 돈을 받긴 했지만 잃어버린 소득을 상쇄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랐다. 무역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지역과 가장 적게 영향을 받은 지역을 비교한 결과 전자의 지역에서 성인 1인당 소득은 549달러나 더 줄었는데 정부의 이전 지출, 영어로 트랜스퍼 페이먼트를 통해 받은 돈은 겨우 58달러 증가했다. 그뿐 아니라 이들에게 지원된 정부의 소득 이전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를 보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의 상황이 정부의 지원으로 오히려 더 악화되었을 가능성마저 시사한다. 원칙적으로 실직한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가장 주되게 사용되어야 할 정부 프로그램은 무역 조정 지원 프로그램이다. 수급 자격이 되는 노동자, 즉 무역으로 인한 피해로 실직한 노동자는 다른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재훈련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실업보험을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 이사, 구직활동, 의료비 등을 위해 금융지원도 받을 수 있다. 자, 이제 TAA라는 용어가 자주 나옵니다. 이게 무역조정지원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TAA는 1974년에 생긴 상당히 오래된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무역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가는 정부 보조금 전체 중 매우 작은 비중만 차지한다. 또 정부 보조금 전체도 그리 크지 않다. 무역 피해 지역으로 들어간 1인당 58달러의 이전 지출 중 TAA 프로그램에서 나온 것은 23%에 불과했다. 이들에게 들어간 정부의 이전 지출 중 늘어난 부분은 장애보험이었는데 무역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 10명 중 1명이 장애보험 수당에 의존했다. 장애보험 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급증한 것은 매우 놀랍다. 무역이 노동자들의 신체적인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게다가 육체적으로 가장 힘들고 위험한 일자리가 무역으로 사라진 전형적인 일자리들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물론 몇몇 노동자들은 우울증 같은 정신적인 질환으로 장애보험을 신청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노동자들은 생계를 잇기 위한 생존수단으로 장애보험을 신청해야 했다. 어느 쪽이든 대체로 장애보험을 신청하는 것은 노동시장을 영구적으로 떠나는 일방통행도로나 마찬가지다. 일예로 참전용사들을 위한 정부 지출 프로그램에 대한 한 연구에 따르면 오렌지제, 괄호 열고 베트남 전쟁 당시 사용된 고엽제를 오렌지제라 합니다. 그래서 이어 읽겠습니다. 오렌지제 노출 피해자 중, 제가 이렇게 고쳐 읽을까요? 고엽제 노출 피해자 중 제2형 당뇨에 걸린 사람도 장애수당 수급을 받을 수급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2001년에 법이 바뀌면서 새로이 장애수당을 받게 된 사람 중에서 노동시장을 영구적으로 나간 사람이 100명에 18명 꼴이나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장애수당을 받기 시작한 사람들 중
수급을 중단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부분적으로는 장애인으로 분류되면 채용이 잘 안 되기 때문이다. 무역 충격 이후에 노동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장애수당을 신청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았더라면 새로운 일자리를 잡을 수도 있었을 사람들을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몰아내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장애수당이라도 받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안 좋은 노동자들에게 장애 등급 판정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다. 장애 등급을 받으면 많은 신체적 역량을 요하는 일을 평생 해왔던 사람들은 일자리만 잃는 게 아니라 존엄도 잃는다. 미국의 복지 프로그램은 실직을 겪은 노동자들에 대해 그만큼의 금전적인 보상을 못 해주고 있을 뿐 아니라 그나마 조금이라도 소득을 보존해주는 현재의 사회보호장치들은 그 대가로 모멸감을 감수해야만 하게끔 고안되어 있는 듯하다. 당파적인 정당 정치도 이러한 재앙에 일조했다. 일자리를 잃은 누군가가 치료를 받아야 할 일이 생겼다고 가정해보자. 가장 먼저 기댈 곳은 오바마 케어일 것이다. 하지만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 즉 캔사스, 미시시피, 미주리, 네브라스카 등은 오바마 행정부에 반대한다는 표시를 공공연히 드러내기 위해 자신의 주 주민들에게 이 선택지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오바마 케어는 각 주가 저소득층 의료 지원 제도인 메디케이드 지원 대상을 확대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지원금을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는 오바마 케어에 따라 주의 메디케이드를 확대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 바람에 오바마 케어에 따라 메디케이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더라면 그것을 이용할 수 있었을 저소득층 주민들이 이들 주에서는 그것을 이용할 수 없어서 대신 장애보험 수당을 신청해야 했다. 실제로 오바마 케어 도입 이후 메디케이드를 그에 맞게 확대한 주에서는 장애인 사회보장급여인 보충적 보장소득 신청이 2% 줄어든 반면 메디케이드 확대를 거부한 주에서는 1% 증가했다. 하지만 무역피해 지역의 노동자들에게 정부의 공공지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은 뿌리가 더 깊다. 미국 정치인들은 특정한 분야를 타겟팅에 보조하는 것을 매우 꺼린다. 다른 분야가 자신은 배제되었다고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자기 분야도 보호를 받기 위해 로비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역시 TAA의 규모가 확대되지 못한 한 가지 이유일 것이다. 또 전통적으로 경제학자들은 장소 기반의 정책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왔다. 장소가 아니라 사람을 도와야 한다. 엔리코 모레티는 장소 기반의 지원 정책들을 연구한 몇 안 되는 경제학자 중 한 명인데 이러한 정책에 매우 비판적이다. 그는 공공자금이 경제적 성과가 안 좋은 지역으로 가게 하는 것은 이미 헛돈을 쓴 곳에 돈을 또 낭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에 따르면 쇠락하는 도시는 쇠락해야 하고 다른 도시가 그 자리를 채워야 한다. 이것이 역사가 전개되는 방식이고 공공정책의 역할은 사람들이 미래의 장소로 옮겨가도록 돕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레티의 분석은 사람들이 겪는 현실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 같다. 클러스터화를 촉진하는 동일한 요인이 클러스터가 빠르게 쇠락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클러스터가 통째로 흔들려 사람들이 대거 풀려나오는 경우에 발생해야 하는 일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떠나 다른 곳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사람들은 떠나지 않는다. 적어도 충분히 빠르게 떠나지는 않는다. 무역으로 타격을 받은 지역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사람들이 결혼을 덜 하고 아이를 더 적게 낳고 태어난 아이들 중 더 많은 아이가 결혼 상태가 아닌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젊은 남성, 특히 젊은 백인 남성이 대학을 졸업할 가능성이 더 줄어드는 것이다. 또 약물이나 알코올 의존증, 자살 등으로 인한 절망의 죽음이 증가한다. 한때는 이러한 절망의 징후가 도심의 흑인 거주지를 주로 연상시켰지만 이제는 미 동부 해안 지역과 중서부 동쪽 지역의 부침에 따라 백인들이 주로 사는 교외 지역과 산업 도시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피해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되돌리기 어렵다. 아이들이 학교를 중퇴하고 마약을 하고 알코올에 중독되고 아버지나 어머니 없이 자라는 것은 미래의 일부를 영원히 잃는 것이다. 네, 다음 소제목은 무역은 가치 있는가? 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무역의 부정적인 영향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무역전쟁을 두 팔 벌려 환영했다. 무역전쟁은 2018년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산 알루미늄과 철강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촉발되었고, 곧이어 중국 제품에 500억 달러의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이야기했으며, 중국이 보복에 나서자 다시 추가로 1000억 달러의 관세 부과를 고려하겠다고 했다. 그 발표에 주식시장은 곤두박질 쳤다. 하지만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많은 미국인들은 너무 개방된 미국 경제의 문을 닫아야 하며 특히 중국으로부터 시장을 지켜야 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한편 경제학자들은 관세 부과에 대해 펄쩍 뛰었다. 그들은 역사상 최악의 관세 조치였던 1930년에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 얼마나 공포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스무트 홀리 관세법은 미국으로 수입되던 2만 개의 품목의 관세를 부과해 글로벌 무역 전쟁을 촉발했다. 이때는 대공황이 닥친 시기이기도 했는데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 대공황의 원인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관세는 엄청나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경제학 학위를 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감안한 순이득으로 볼 때 무역이 많이 이루어질수록 좋은 일이라는 개념이 뿌리 깊게 박혀있다. 1930년 5월에도 1000명이 넘는 경제학자들이 스무트홀리 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후보 대통령에게 요청하는 서신에 서명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바로 무역으로 인한 이득의 총합이 미국같이 규모가 큰 나라에서는 매우 미미하다는 사실이다. 미국이 완전 고립경제로 돌아가서 아무 나라하고도 무역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무역을 할 때에 비해 다소 가난해지기는 하겠지만 아주 많이 가난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아노드 코스티노와 다시 읽겠습니다. 아노드 코스티노트와 그의 오랜 공동 연구자 안드레 로드리게스 클레어는 이 사실을 명시적으로 지적하는 논문을 발표해서 국제무역을 전공하는 경제학자들 사이에 엄청난 악명을 얻었다. 2018년 3월에 그들은 미국이 무역에서 얻는 것, 영어로 The US Gains from Trade 라는 제목의 매우 시의 적절한 논문을 펴냈는데 그 논문의 첫 단락은 다음과 같다. 미국에서 지출되는 돈 1달러당 8센트가 수입품에 쓰인다. 장벽이나 그 밖의 극단적인 정책적 개입으로 그 수입품들이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미국 소비자들은 이러한 정책 변화를 막기 위해 얼마만큼의 돈을 쓸 용의가 있을까? 그 액수는 고립 경제로 인한 후생 비용, 달리 말하면 무역에 따른 후생 편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코스티노트와 로드리게스 클레어가 수년 동안 진행한 일련의 연구, 가로 열고 둘이 진행한 것과 또 다른 연구자들과 협업해 진행한 것을 모두 포함한 것을 토대로 작성된 이 논문의 핵심은 어느 나라가 무역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대체로 두 가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하나는 얼마나 많이 수입하는가, 다른 하나는 이러한 수입품들이 관세, 교통비용, 기타 국제교육에 수반되는 비용들에 의해 얼마나 영향을 받는가다. 우리가 아무것도 수입하지 않는다면 장벽을 세우고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해도 아무 영향이 없을 것이다. 또 우리가 수입을 많이 하더라도 수입품을 들여오는 비용이 증가해 수입품 가격이 조금이라도 오를 때 수입이 쉽게 중단할 수 있다면, 수입을 쉽게 중단할 수 있다면 이는 수입품의 대체재가 국내에만이 존재한다는 뜻이므로 수입품의 가치가 그리 높지 않다는 말이 된다. 네, 다음 소제목은 무역의 이득 계산입니다. 이 개념을 바탕으로 우리는 무역의 이득이 얼마인지를 추산할 수 있다. 미국이 바나나 한 가지만 수입하고 사과 한 가지만 생산한다면 계산은 꽤 쉬울 것이다.
미국인의 소비에서 바나나가 차지하는 비중을 구하고 바나나 가격과 사과 가격이 변할 때 소비자가 이 둘 사이에서 어떻게 옮겨갈 것인지를 알아보면 된다. 이것을 교차 가격 탄력성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미국은 8,500개 범주의 제품을 수입한다. 따라서 이 계산을 제대로 하려면 모든 상품들 사이에 교차 가격 탄력성과 전 세계의 모든 다른 상품의 가격을 알아야 한다. 사과와 바나나, 일본 자동차와 미국 대두, 코스타리카 커피와 중국 속옷 등등. 하지만 실제로는 제품을 꼭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는 없다. 모든 수입품을 뭉뚱그려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하고 분석해도 꽤 합리적으로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 이 가상의 수입품은 미국에서 최종 소비자가 소비하거나 미국 내 소비의 8%를 다시 읽겠습니다. 이제 미국 내 소비의 8%가 수입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이 가상의 수입품은 미국에서 최종 소비자가 소비하거나 아니면 생산해서 중간재로 사용될 것이다. 미국 내 소비의 또 다른 3.4%가 이 중간재라는 얘기입니다. 무역의 최종 이득이 얼마인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수입품이 무역의 비용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만 알면 된다. 매우 민감하다면 수입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 쉽게 대체할 수 있다는 뜻이고, 이 경우 무역은 크게 가치가 없다. 반면 만약 비용이 달라져도 수입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사람들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건을 정말로 좋아한다는 뜻이고, 이 경우 무역은 사람들의 후생을 크게 증대시킨다고 판단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약간의 추측이 개입된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제품, 즉 매우 상이한 수천 개의 제품을 하나로 뭉뚱그린 가상의 수입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코스티노트와 로드리게스 클레어는 수입품이 국내 상품으로 쉽게 대체될 수 있는 경우부터 대체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까지 시나리오별로 결과를 계산했다. 전자의 경우에는 무역의 이득이 GDP의 1% 정도, 후자의 경우에는 GDP의 4% 정도로 추산되었다. 자, 이제 다음 제목은 규모는 중요하다입니다. 1%와 4% 사이의 스펙트럼 중에서 코스티노트와 로드리게스 클레어가 생각하는 무역의 이득은 GDP의 2.5% 정도였다. 이것은 그리 많다고 할 수 없다. 미국 경제 성장률이 2017년에 2.3%였으므로 한 해 동안만 괜찮게 성장하면 미국 경제를 완전히 고립된 자급자족 경제로 꾸려가기 위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 영구적으로 말이다. 저자들이 무언가 계산을 잘못한 것은 아닌가? 코스티노트와 로드리게스 클레어가 추산한 과정의 세부 사항에 대해 이런저런 반론과 반박을 개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들이 제시한 규모는 대체로 옳다. 간단히 말해서 미국은 무역에 개방되어 있지만 미국의 수입품 소비 비중, 즉 8%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따라서 다시 읽겠습니다. 따라서 무역이 미국에 준 이득도 그리 클 수 없다. 반면에 작은 개방 경제인 벨기에는 수입품 소비 비중이 30%가 넘는다. 따라서 이곳은 무역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발견은 사실 놀랍지 않다. 미국 경제는 규모가 매우 크고 다양해서 소비에 필요한 것들을 대부분 자체 조달할 수 있다. 게다가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소비의 많은 부분이 서비스, 이거 아직 서비스 분야는 국제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수입한 제품을 소비할 때도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서비스가 상당 부분 관여된다. 가령 중국에서 조립된 아이폰을 구매할 때 우리는 미국의 디자인 회사와 광고 회사와 마케팅 회사에서 돈을 지출한다. 또 아이폰은 애플 매장에서 판매되는데 애플 매장은 미국 기업이 지은 건물에 있고 미국의 테크놀로지 애호가들이 고용되어 일한다. 하지만 미국 사례에 너무 경도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미국이나 중국처럼 규모가 큰 경제는 자국 내 어딘가에서 대부분의 제품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생산할 만한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또 국내 시장 규모가 커서 국내 기업들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생산을 해도 국내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다. 즉 무역을 하지 않아도 잃을 것이 비교적 많지 않다. 무역은
기술과 자본이 희소한 규모가 작고 가난한 나라에서 더 중요하다.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동부 유럽 등지가 그렇다. 또 이들 나라는 소득이 낮고 인구가 적으므로 국내 수요만으로는 자동차나 철강 산업 등에서 적정한 생산 규모를 유지할 수가 없다. 불행히도 바로 이러한 나라들이 국제시장에 진입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인도, 중국,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같은 규모가 큰 개발도상국은 국내 시장의 통합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더 큰 문제다. 많은 개도국이 국내의 각 지역 간에 연결이 열악해 어려움을 겪는다. 전 세계에서 거의 10억 명의 사람이 포장도로에서 2km 이상 떨어진 곳에 산다. 그중 3분의 1이 인도에 산다. 가까이에 철도도 없다. 국내 정치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도 한다. 중국은 좋은 도로망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의 각 지방은 다른 지방에서 제품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지역적인 보호장벽들을 많이 두고 있다. 인도도 최근에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전국 단일 조세가 도입되었지만 그전까지는 각 주가 알아서 세율을 정할 수 있었는데 주정부는 종종 자신의 지역 생산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쪽으로 이를 활용했다. 네, 다음 소제목은 작은 것이 아름답다? 물음표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비교의라는 개념은 과장된 것인지도 모른다. 어쩌면 작은 나라도 고립경제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른다. 이 논리를 더 밀고 나가면 어쩌면 모든 공동체가 필요한 것을 자급자족할 방법을 터득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 개념에는 오래된 그리고 다소 악명 높은 족보가 있다. 중국의 대약진운동 시기에 마오쩌둥은 굳건한 의지만 있다면 산업화는 각각의 마을에서 모두 일어날 수 있다고 설파했다. 가령 철강은 뒷마당의 화로에서 생산될 수 있을 것이었다. 농민들은 땅을 그냥 놀리고 수확을 못해 들판에 곡식이 썩어가게 두면서 국가 주석의 소망에 부응하기 위해 냄비, 프라이팬, 농기구 등을 모조리 녹여 철강 제품을 생산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비참하게 실패했다. 중국의 많은 논평가들은 이것이 중국에서 3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으로 추산되는 1958년부터 1960년 대기근의 한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본다. 자급자족하는 마을 공동체라는 개념은 간디의 경제 철학에서도 핵심이었다. 간디가 그린 이상사회는 손으로 짠 옷을 입고 땅에서 나는 것들을 가지고 자급자족하면서 살아가는 작은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개념은 독립 후에도 오랫동안 인도의 경제정책을 구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일예로 2002년까지 인도에서는 피클, 만년필, 염색약, 몇몇 의류 제품 등을 포함한 799개 재화의 생산이 마을 단위의 작은 기업들에만 허용되었다. 2002년에 WTO의 압력으로 이 정책은 없어졌다. 문제는 작은 것이 꼭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데 있다. 기업들이 특화된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생산성이 높은 기계를 사용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가 필요하다. 1980년대 초에 좌파 성향의 경제학자 니르말라 베너지 괄호 열고 아비지트의 어머니다. 이분은 콜카타 및 인근 지역의 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이 기업들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이는 이후에 나온 실증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즉 소기업이 대규모 기업보다 생산성이 훨씬 낮았다. 하지만 시장이 크지 않으면 기업 규모가 커질 수 없다. 일찍이 1776년에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언급했듯이 분업의 정도는 시장의 범위에 의해 제약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국제교역이 가치를 갖는다. 고립된 공동체에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기업이 존재하기 어렵다. 실제로 많은 나라가 철도가 놓이면서 지역 간 장벽이 극복되어 국가 단위의 시장이 형성되었을 때 대대적인 경제 변화를 경험했다. 인도에서는 1853년부터 1930년 사이에 영국의 식민지 행정가들이 42,000마일에 달하는 철도를 깔았다. 이게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68,000킬로 정도 됩니다. 철도가 없었을 때는 달구지를 끌고 흙길을 달려 상품을 운송해야 했는데 기껏해야 하루에 약 30km인 20마일 정도를 이동할 수 있었다.
그런데 철도는 하루에 640km, 즉 400마일이나 물건을 나를 수 있게 해주었다. 게다가 비용도 훨씬 덜 들었고 제품이 손상될 위험도 훨씬 적었다. 철도가 들어서기 전에는 인도의 나머지 지역들과 거의 단절되어 있었던 내륙 지역이 다른 곳들과 연결될 수 있었다. 철도 네트워크는 지역 간 교역의 비용을 극적으로 낮추어 주었다. 단위 거리당 교통 비용은 도로가 철도보다 2배 반이나 높았다. 그리고 철도로 연결성이 높아진 지역들은 더 많이 교역했고 더 부유해졌다. 실제로 철로가 있는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농업 생산의 소득이 16%나 빠르게 증가했다. 미국도 비슷한 시기에 방대한 철도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 시장의 통합이 이루어졌다. 미국 경제의 발달에 철도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지만 최근에 한 연구는 1879년에서 1890년 사이에 철도 건설이 없었더라면 농경지의 가치가 64% 낮았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토지 가격이 오른 것은 농민들이 다른 카운티들과 연결되면서 시장이 확대된 데서 기대할 수 있게 된 이득이 반영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이득의 상당 부분은 각 지역이 더 잘 기를 수 있는 작물에 특화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1890년에서 1997년 사이에 농업은 점점 더 지역적으로 특화되었다. 즉 농민들은 기후, 토양 등을 고려해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작물에 집중했다. 그리고 모든 지역이 그곳에서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작물을 선택하면서 전체적으로 농업 생산성과 소득이 크게 증가했다. 국내 시장이 잘 통합되어 있지 못하면 경제의 경직성은 더 심해진다. 그러면 국내 각지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이 국제교역의 이득을 누릴 수 없게 되거나 오히려 손해를 입는다. 가령 도로가 좋지 않으면 사람들이 도시로 가서 새로운 일자리를 잡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게 된다. 인도에서 이루어진 한 연구에 따르면 마을에서 주요 도로까지 이어지는 길이 비포장이면 농촌 주민들이 자신의 마을을 떠나 비농업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시도를 상당히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로가 열악하면 외진 마을의 소비자들로서는 재화의 최종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국제교역으로 얻는 이득이 거의 다 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나이지리아와 에티오피아에서는 수입품이 외딴 마을에 도착할 무렵이면 물론 도착을 할 경우에 말이지만 너무 비싸서 살 수 없는 가격대가 되는 경우가 많다. 최종 재화와 중간재 모두 운송수단이 열악하면 값싼 노동력이 풍부하다는 비용상의 장점이 상쇄된다. 이런 면에서 국내 시장의 연결을 향상시키면 국제시장에 통합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네, 다음 소제목은 무역전쟁을 시작하지 말라 입니다. 이 장에서 살펴본 사례와 분석은 경제학의 최신 연구들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이 연구들의 주요 결론은 과거 수십 년간 경제학계에서 통용되어 온 지식과 상충된다. 경제학과의 모든 학부생은 교육이 가져다주는 이득의 총합이 매우 크고 그것이 재분배되는 한 모든 이가 혜택을 본다고 배운다. 하지만 이 장에서 소개한 연구들은 세 가지 면에서 상황이 그렇게 장밋빛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첫째, 미국처럼 규모가 큰 경제에서는 교역의 이득이 꽤 작다. 둘째, 잠재적으로 교역의 이득이 클 수 있는 소규모 국가나 더 가난한 국가에서도 교역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2주를 다뤘던 이 장에서도 보았듯이 국경만 연다고 해서 모두가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역 장벽을 없애는 것만으로는 이전에 고립되었던 국가들이 새로이 국제시장에 진입하리라고 보장할 수 없다. 교역이 자유화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은 경제성장과 개발을 불러오는 묘약이 아니고 심지어 교역을 불러오는 묘약도 아닐 수 있다. 셋째, 교역의 이득을 재분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래서 교역의 피해자들은 상당히 많은 고통을 받았고 계속 고통받고 있다. 종합하면 국가 간의 재화, 사람, 아이디어, 문화를 교환하면 세계는 매우 부유해질 수 있다. 실제로 딱 맞는 곳에 딱 맞는 시점에 딱 맞는 기술과 딱 맞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던 운 좋은 사람들은 부유해졌고 때로는 아주 많이 부유해졌으며 자신의 역량을 전 세계적인 규모에서 발휘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의 경험은
좋지만은 않았다. 사라진 일자리는 대체되지 않았다. 일부 사람들의 소득 증가는 새로운 일자리, 즉 주방장, 운전기사, 정원사, 유모 등을 창출하는 데 쓰였지만 교육은 일자리가 어느 곳에서나 갑자기 사라지고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생겨나는 등의 불안정한 세계를 불러왔다. 교육의 이득과 고통은 매우 불균등하게 배분되었고 이는 오늘날 명백한 역습을 가하고 있다. 이주민에 대한 공포와 더불어 무역이 초래한 고통은 오늘날 정치판을 뒤흔드는 핵심 이슈가 되었다. 그렇다면 보호관세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 현재로서 관세를 재도입하는 것은 대부분의 미국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제까지 우리가 개진한 핵심 주장은 어떻게 하면 이행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줄일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었다. 중국 쇼크로 타격을 입은 많은 사람들의 여건이 회복되지 못한 이유는 경제가 경직되어서 그들이 더 전망 있는 분야나 지역으로 옮겨가지도 못했고 자원이 그들이 있는 지역으로 옮겨오지도 못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 중국과의 교역을 닫으면 이는 새로운 분야에서 탈구를 일으킬 것이 명백하고 이번에 몰려나게 될 사람들은 이제까지는 상황이 좋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었던 지역의 사람들일 것이다. 실제로 중국이 2018년 3월 22일과 4월 2일에 관세 부과를 선언한 128개 품목 대다수가 농산품이었다. 지난 몇십 년간 미국의 농산품 수출은 꾸준히 늘어 1995년 560억 달러에서 2017년에는 1,400억 달러가 되었다. 오늘날 미국에 생산되는 농산품 중 5분의 1이 수출되는데 가장 큰 수출 상대국은 동아시아다. 중국만 해도 미국에서 수출되는 농산품의 16%를 구매한다. 따라서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미국에 1차적으로 미칠 영향은 농업 및 관련 분야의 일자리 감소일 가능성이 크다. 미국 농무부가 2016년에 추산한 바에 따르면 미국에서 농산품 수출과 관련한 일자리는 100만 개가 넘으며 그중 4분의 3이 비농장 영역의 일자리다. 농업 분야의 고용이 가장 많은 5개 주는 캘리포니아, 아이오와, 루이지애나, 엘라베마, 플로리다다.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잃은 펜실베니아주 노동자가 집 근처의 다른 분야 일자리로 옮겨갈 수 없었던 것과 같은 이유로 캘리포니아 주 등에서 사라질 농업 분야의 일자리도 그 지역의 제조업 일자리로 대체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일자리를 잃은 제조업 노동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 없었던 것과 같은 이유로 일자리를 잃은 농업 노동자들도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 어려울 것이다. 엘라베마와 루이지애나는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10개 주에 속하는데 무역전쟁은 이곳의 노동자들을 버스 밖으로 내던져 버리게 될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 말하자면 무역전쟁이 우리가 아는 세계를 끝장내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철강 분야의 일자리를 일부 지킬 수는 있을지 몰라도 다른 분야에서 막대한 피해를 새로이 초래할 것이다. 미국 경제는 괜찮겠지만 수십만 명의 미국 사람들은 괜찮지 않을 것이다. 네, 다음 소제목은 관세가 아니라 무역이어야 하는가? 비이동성의 현실을 인정하고 이동성을 촉진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교육과 관련해 주된 문제는 교육이 스톨퍼 세뮤얼슨 정리가 시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패자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새로운 일자리로 옮겨가는 것을 도움으로써 패자의 수를 줄이거나 그들에게 손실을 더 잘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어야 한다. 교육의 피해가 영역과 지역의 면에서 매우 집중되어 나타난다는 점이 주는 부수적인 장점 하나는 패자가 어디에서 발생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중국 쇼크로 타격을 입게 될 분야의 노동자들을 직접적으로 목표 집단으로 삼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실제로 이것이 무역 지원, 조종 지원, 즉 TAA 프로그램의 논리였다. TAA는 무역의 여파로 실직한 노동자에게 1년에 1만 달러까지 재훈련 비용을 지원하고 실직 노동자들은 재훈련을 받는 조건으로 3년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은 다른 분야에서 다시 자리를 잡을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 유일한 문제는 이 프로그램의 규모가 너무 작다는 것이다. 슬프게도 TAA의 규모가 작은 이유는
이것이 효과가 없는 정책이어서가 아니라 단지 예산이 부족해서다. TAA 수혜 자격을 얻으려면 노동자는 노동부에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면 사례 조사자가 할당되어서 해당 노동자가 일했던 기업에서 일자리가 없어지게 된 이유가 수입품과의 경쟁 때문인지, 기업이 해외로 이전했기 때문인지, 교육으로 피해를 본 다른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다가 연쇄적으로 피해를 본 것인지 등을 조사한다. 수급 자격이 결정되기까지는 매우 복잡한 판단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담당 사례 조사자의 성향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 어떤 사례 조사자는 더 후하게 판단을 내리고 어떤 사례 조사자는 더 깐깐하게 판단을 내린다. 따라서 동일한 조건의 노동자라 해도 후한 성향의 사례 조사자가 배정되면 TAA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진다. 한 연구에 따르면 TAA를 신청한 노동자가 어떤 성향의 사례 조사자에게 배정될지는 대체로 무작위적이다. 이 연구는 30만 건의 TAA 신청자 데이터를 분석해서 너그러운 사례 조사자에게 할당된 사람들과 깐깐한 사례 조사자에게 할당된 사람들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너그러운 사례 조사자에게 할당된 사람들이 TAA를 통해 재훈련을 받을 가능성, 성공적으로 다른 분야에서 일자리를 잡을 가능성, 더 높은 소득을 올릴 가능성이 모두 더 높았다. 전체적으로 처음에는 TAA 수혜를 받는 노동자들의 소득이 1만 달러 정도 더 적었다. 재훈련을 받는 동안에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훈련 비용은 정부가 지출하고 이들은 이 기간에는 실업보험이 연장되어 소득을 충당한다. 하지만 10년 동안을 누적적으로 보면 TAA를 통해 재훈련을 받은 노동자가 그렇지 않은 노동자보다 총 5만 달러를 더 벌었고 10년이 지난 시점에야 두 집단 사이의 연간 소득이 다시 비슷하게 수렴했다. 즉, TAA를 통한 재훈련은 노동자들에게 매우 가치 있는 투자다. 재훈련을 받지 않을 경우보다 10년간 총 5만 달러를 더 벌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할 수 없는 투자다. 실직자가 재훈련을 위해 은행 대출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TAA처럼 효과 있는 프로그램이 왜 예산을 충분히 받지 못해 널리 사용되지 못하고 있을까? 우선 이 연구가 나오기 전까지 TAA가 효과가 있다는 것이 정책 결정자에게나 일반 대중에게 알려져 있지 않았을 수 있다. 이 연구는 2018년에야 비로소 나왔다. 아마도 이것은 무역경제학자들이 이런 종류의 정책을 연구하는 데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경제학자들은 개인의 판단에 좌우되는 프로그램을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오남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치적인 면에서의 이유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무역 조정 지원에 많은 돈을 지출한다는 것은 무역이 유발하는 조정 비용이 상당히 크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정치적으로 그다지 유리한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우리가 취해야 할 명백한 조치 중 하나는 TAA 같은 프로그램을 확장해서 더 쉽게 그리고 더 후하게 적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가령 제대군인 원호법을 본따 TAA를 개편해서 교육의 충격을 겪은 참전 용사들이 교육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여기서 참전 용사란 얘기는 무역에 교육했던 종사했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제대군인 원호법은 최대 36개월까지 공립학교 학비 전액과 주거지원금 등을 포함하는 교육수당을 제공한다. TAA도 이와 같은 식으로 확대하고 여기에 실직한 노동자가 학교에 다닌 동안 실업보험을 연장하는 조치 등을 결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교육의 충격이 지역적으로 크게 차이를 보이므로 타격을 더 많이 받을 만한 지역들에서 더 후하게 적용되도록 하면 그곳의 지역 경제가 악순환 고리에 올라타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더 일반적으로 교육이 일으키는 고통의 상당 부분은 사람과 자원이 이동하기 어렵다는 데서 나온다. 재화는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는데 국가 내에서 사람과 자원의 이동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장의 끝에서 소개한 국내 이주 촉진 정책, 그리고 이주자가 새로운 지역사회에서 순조롭게 통합되게 돕는 정책, 즉 보조금, 주거지원, 이주보험, 육아지원 등 모두가 교육의 충격을 더 잘 흡수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동성을 촉진하는 것,
괄호가 상당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짧네요. 다시 읽겠습니다. TA를 통해서건 다른 정책을 통해서건 이동성을 촉진하는 것이 피해를 입은 모든 노동자에게 꼭 능사는 아니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어떤 이들은 재훈련을 원하지 않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재훈련을 받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며 어떤 이들은 직업을 바꾸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직업을 바꾸기 위해 이주를 해야 한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그리고 젊은 노동자들보다 나이가 많은 노동자들에게서 이 문제는 더욱 극명할 것이다. 이들에게는 재훈련을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재훈련을 받은 다음에도 젊은 노동자들보다 취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더 낮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나이가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 후 새 일자리를 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있었던 시점에 55세였던 사람 중에서 해고가 된 사람과 해고되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의 2년 뒤와 4년 뒤의 고용 상태를 비교한 결과 심지어 4년 뒤에도 해고된 사람의 실업 상태일 가능성이 약 20% 높았다. 구조 조정으로 해고가 되는 것은 젊은 노동자들에게도 영구적인 악영향을 미치지만 나이가 많은 노동자들만큼 크게 미치지는 않는다. 나이가 많은 노동자들은 특정한 직종에서 오랜 세월 동안 일한 사람들인 경우가 많다. 이들에게는 자신이 하는 일이 자부심과 정체성 그리고 공동체에서의 자신의 위치에 대한 감각의 원천이다. 이들에게 전혀 다른 직종으로 가는 것을 돕는 재훈련 프로그램은 상실감을 완전히 보상해 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이 많은 노동자들을 해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무역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 특히 가장 피해가 큰 지역의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어떻겠는가? 최근에 레리 서머스와 에드워드 글레이저는 몇몇 분야에서 급여세를 감면해 주자고 제안했다. 여기서 급여세라는 얘기는 우리말로 하면은 원천 징수하는 것을 지금 빼주자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조세감면법은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어진 기업이 노동자들을 계속 유지하는 데 충분한 요인이 되지 못한다. 지원할 분야와 지역을 더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55세부터 62세인 노동자들에게 집중한다면 기업들이 노동자들을 전일제 직원으로 유지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서 지금 62세가 중요한 거는요. 퇴직 후 사회보장급여 개시 연령이 62세이기 때문에 지금 55세부터 62세까지 얘기한 겁니다. 네, 이어가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기업을 구제하지는 못하겠지만 도움이 가장 절실한 장소와 분야에서 상당수 노동자들의 고용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고 지역 경제의 붕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며 길고 오랜 과정일 수밖에 없는 이행 과정의 중요한 일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들어갈 비용을 충당하는 올바른 방법은 일반 세수를 이용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무역에 득을 얻는 한,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무역에서 득을 얻는 한 우리 모두가 그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철강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농업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잃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물론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우선 무역으로 타격을 입은 기업이 어디인지를 가려내야 하는데 여기에서 로비와 꼼수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 정책은 WTO의 규칙을 위반하는 보호무역의 일종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해결 불가능하지 않다. 수혜 대상 기업을 무역의 피해를 입은 기업으로만 한정한다는 원칙은 이미 TAA 프로그램에서 사용되고 있고 신청 기업이 실제로 수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메커니즘들도 이미 개발되어 있다. WTO 규칙을 위반하는 보호무역처럼 보일지 모른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 변화의 충격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까지 포괄하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 핵심은 변화해야 하는 것, 이동해야만 하는 것, 좋은 삶과 좋은 일자리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버려야만 하는 것이 일으키는 고통에 눈 감지 말고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학자들과 정책 결정자들은 무역으로 부유한 나라의 노동자들은 고통을 받고 가난한 나라의 노동자들은 이득을 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자유무역에 대한 대중의 적대적인 반응에 어쩔 줄 몰라하고 있다. 무역으로 타격을 입은 노동자들이 당연히 다른 장소와 일자리로 옮겨갈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들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런 믿음은 사회정책에 영향을 미쳤고 오늘날 너무나 통렬하게 드러나고 있는 루저와 나머지 사람들 사이에 극심한 갈등을 촉발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읽은 부분이 무역의 고통입니다. 과연 무역이라는 것, 리카르도가 주장한 그 비교 우위에 따라서 무역은 절대적으로 이득인가? 전체적으로 이득이지만 그 과정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4장 좋아요, 원해요, 필요해요 라는 부분을 읽어가겠습니다. 네, 함께 독서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모두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